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지난번에 박정원 교수님 제가 이제 섭외 전화 드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해리스 트럼프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왜냐면 저희가 11월 6일 수요일 오후에 찍고 있는데 솔직히 미국 대선 개표 결과 어떻게 될지 막판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더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고요. 근처에 이제 같이 재직하거나 아니면 타 학교의 정치 전공의 교수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론이 10명 중에 8명이 트럼프야. 아직 설문조사도 박빙 아니야? 왜냐하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논리적 근거가 있었어요.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건 트럼프가 당선된 걸로 봐도 된다라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저도 반영해서 이 정도면 트럼프가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였어요. 약간 예전에도 보면 이제 샤이 트럼프들이 있었고 그런 것도 또 이제 감안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많은 여타 대통령 후보들과 달리 자신이 도덕적이다, 공명정대하다 이런 걸 표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사회적 선망 편향성이라고 해서 통계조사할 때 나오는 건데,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걸 어디 공표하거나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층이 여타 여론조사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의 그런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서 많아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난번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하고 박빙으로 약간 진다고 했었을 때도 뚜껑 열었으니 바뀌었잖아요. 그 정도의 샤이 트럼프층이 있다라는 게 이미 확인된 거다. 그리고 여론조사나 설문조사할 때는 그러한 사회적 선망 편향성을 우리가 다 고려해서 필터링을 하는데, 이번엔 아주 독특하게 대선 후보들 중에 하나 그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너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정도면 트럼프가 이긴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일부 있었습니다. 사회적 선망 편향성.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창피해요. 네, 창피해요. 대놓고 지지하기는 창피해요. 야, 근데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1차 집권 이후에 사실 사람들이, 미국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하니까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1차에서 많이 대인 것도 있었고 실망한 것도 있었는데 다시 트럼프를 택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특수성이 좀 반영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트럼프의 상황이 어떤지 기억하실 겁니다. 경제 너무 좋았고요. 미국 경제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도 잘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역시 이번에 경제가 나쁘지 않으니 트럼프가 한 번 더 하겠네. 예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한 번 하면 2번 연달하는 것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에 우리가 쉬는 타이밍이구나. 그러면 연로하고 우리 쪽에 원로지만 대통령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부통령 출신인 바이든 한번 올려보자였어요. 진짜 그거였어요.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럼요. 버리는 패라는 건 좀 오버한 거지만 그래도 이번 텀에 나가는 건 떨어질 수 있으니 다음번에 우리 민주당에선 큰 카드를 내밀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이것 때문에 트럼프의 인기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막판에. 그래서 트럼프 특수로 인해서 바이든이 된 게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트럼프가 다시 등장했었을 때 어떤 거냐면, 바이든이 역시 지난번에 약간 얻어걸린 또는 버리는 패에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을 2번이나 시킬 건 아니었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나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감을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급하게 사람을 교체해야 됐는데 너무 짧은 텀에 이루다 보니까 스타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경선이 유세 과정에서 저 사람이 자꾸 대단해 보이게 만드는 그 극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막판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도 자기가 싫다고 하고 해리스밖에 방법이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버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공화당으로 또 정권 교체가 되는 건데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도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당시 경제도 좋았었으니까 집권 여정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 우리가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3대 지수도 다 사상 최고치고 네. 인플레이션도 이제 잡혀가고 있고 그런데 왜 또 다시 미국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을까요? 저는 평균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지수라든가 여러 경기 관련한 지표는 너무나도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반평균은 지난번보다 올랐어요. 아하. 그런데 반 아이들의 성적 차가 벌어진 거예요. 지난번을 아주 쉽게 예를 들면 한 60점 반평균이었는데 그때는 반평균 아이들의 성적이 61점, 60점, 59점 다 비슷비슷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경제 성장률도 올랐고 물가도 잡혀서 반평균이 한 63점으로 올라가는 좋은 호조를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업종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엇갈리는 거예요. 누구는 7, 80점을 올라가고 누구는 40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에 상당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었어요. 네. 이 미국에서 한 5만 7천 개 가까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그거를 공공일자리로 제공하고 최저임금 모든 주에서 $15 이상으로 올려버리고 네. 노조의 권한 강화하고 이걸 대폭 넣은 아하. 이유가 야 우리가 숫자는 좋았는데 미국 서민들이 뭐야 나는 전혀 체감 못하겠어. 니네 뭐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주가 지수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빅테크 기업이 너무 많이 올랐지. 엔비디아 거의 99점. 그렇죠. 네. 사실 전반적인 업종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오른 데도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맥락 속에서 많은 불특정 다수들은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빈부격차를 좀 좁히려고 하는 사실은 민주당이 약간 좀 전통적으로 뭐 서민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유색인종들도 네. 또 많이 갖고 있는 당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민주당이 이제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끝까지 가봐야겠습니다만 해리스가 선택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네. 어떤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해리스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지지해주고 더 정확히 말하면 바이든이 해줄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단죄를 내리겠다는 실망. 거죠.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상으로 양극화가 더 벌어진 게 확인되니까 네. 뭐야 민주당 기껏 뽑아줬더니 우리 챙긴 게 아니었어? 이거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트럼프가 하는 여러 너무나도 강한 메시지.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나는 아메리카 온입니다. 미국만 생각할 거예요. 동맹국들에게도 페널티를 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일자리 창출하고 미국에서 모든 걸 생산하도록 만들겠다. 이 메시지가 더 선명해 보였던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따져볼게요. 저희가 11월 6일 우리 네. 시간으로 11월 6일에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작살나고 있고 네. 또 금리 올라가니까 네. 바이오 관련주들도 막 많이 조정받고 있고 한데 대표적으로 트럼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채권을 또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 금리 올라가면은 이자 비용도 재무부 측면에서 굉장히 커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트럼프가 갑자기 파월한테 금리 더 내리라고 막 또 압박할 수도 있겠고 네. 미국의 채권 금리 상승 이거는 또 계속 이어질까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서 몇 가지 세 가지 한 정도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그채 금리라는 것은 결국 미국 채권을 누가 많이 사냐 안 사냐 이 네. 수요 공급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제시한 공약은 거의 중국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이나 교역을 서서히 줄여가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거래 끊겠다는 수준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수용해 주거나 미국 국채 형태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거나 국부를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중국이 국채에 대한 수요를 줄여버리면 국채 수요를 줄인다는 건 그만큼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고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방금 이런 것들에 대한 선반영성도 일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게 있냐면 트럼프는 이번에 강력하게 공약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써놨어요. 나는 암호화폐 채굴 단속을 그만두겠다. 그냥 마음껏 채굴해라.
네. 그다음 두 번째, 미국의 연준에서 CBDC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난 반대다. 이거는 반대라고 표현한 이유가 연준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히 권한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해준 거예요. 네. 난 반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 전기를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데 쓰는 것들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했었을 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서 테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나 미국 국채 보유량이 이미 독일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양보다 많아졌어요.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수요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더 공고히 해준다라고 공약을 넣었다는 건 테더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네.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은 자신들의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채나 금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키핑해 놔야 되잖아요. 예. 그럼 국채 수요가 또 느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럼 이건 국채 수요가 느는 요인이고 중국은 국채 수요가 줄어드는 요인이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속에서 지금 누구도 국채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제3세계 국가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 이거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가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아하. 그러니 초창기 달러화 자산을 더 키핑해 놓자. 이런 인식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들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요인과 줄어들 요인이 그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쉽게 아직까지는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달러는 이제 강세로 계속해서 갔던 건데, 근데 과거의 트럼프 발언을 보면 되게 헷갈려요. 무역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무역 수지 좀 적자 보고 불리해질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된다 막 이랬다가 또 강한 아메리카 뭐 이럴 때는 또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된다 이랬다가 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고 전망도 네. 어렵고 너무 헷갈리잖아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트럼프 같이 프리스피치에 뭐 능한 사람들 같은 네. 경우는 연설에서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과 다른 걸 얘기하거나 그때그때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숫자도 막 부풀리거나 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분석을 했었냐면 네. 공화당의 파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예. 정강 정책이라고 있어요. 사실 이걸 정례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원년에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과 정당의 정강 정책을 결을 맞춰놔요. 아하. 그래야 상대방 정당으로부터 지적 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니네는 정당하고 후보가 얘기가 달라? 이런 소리 안 듣는 거죠. 그래서 미국 공화당의 파티 플랫폼을 보면요. 거기에서 어떤 기저가 확고하냐 하면 미국이 외국산 물건이 미국에서 편하게 비즈니스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써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동맹국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보편 관세가 동맹국들에게 적용될 건데 이게 기본 10%, 최대 20%까지 모든 동맹국에게도 관세 부과할 것이라고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보편 관세로 60%를 때리겠대요. 네. 원래 지금 바이든도 중국 관련해서 관세를 엄청 올려놨거든요. 예. 올려놔서 맥스 치고 있는 분야가 업종마다 좀 다르지만 25%예요. 바이든도 미친 듯이 올려서 25%인데 이걸 최고 세율이? 예, 이걸 6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편이라기보다는 최고 세율 같은 거. 보편이자 최고예요. 그러니까 품목에 따라서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거의 중국과의 거래 단절을 단절이라고 할 수 있을 얘기한다는 정도로. 거죠. 예. 그리고 일부는 아예 수입을 원천 금지시키겠대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는 미국에 못 들어온다. 중국 자동차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미국 내 부동산 사는 것도 차단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예 막아버리겠다고 한 거죠. 아니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관세 장벽 높이고 중국산 들어오는 거에 장벽을 확실히 치게 되면 문제는 물가잖아요.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중국산이 저렴하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인플레이션도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줬던 건데 그게 없어지면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강해지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리스가 그걸 지적했어요. 예. 보편 관세로 모든 물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때린다는 건 부가세 부과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다. 그렇죠. 그럼 가격에 전가돼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니네 민주당의 문제야. 내가 이걸 하는 걸 실제 걔네들이 관세 부과해가면서 외국에서 이거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하라는 얘기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특히 동맹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미국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미국 내에 많은 밸류체인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보다는 미국 유권자들이 많은 어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 인상 효과는 많이 유발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아하. 당연히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능하냐? 이론적으로는 그러한데 네. 그 사실 뭐 TSMC도 그렇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하면 수율 문제도 있고 생산성, 뭐 인건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수출하는 그 가격만큼. 네. 거기선 퀘스천이잖아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내부 근로자들을 더 흔히 말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더 짜고 있어요. 어떻게든 수율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출혈 경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거는 어차피 그쪽들이 경영 혁신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문제고 그건 너네 문제고. 네. 네. 나는 미국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미국의 밸류체인, 제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하면 미국이라는 가장 큰 소비 시장에 물건을 팔고 싶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들어올 것이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래도 뭔가 IRA법에 의해서 보조금이라도 주고 막 구워 삶으면서 데려왔었는데 네.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안 와? 그럼 팔지 마. 네. 그럼 너네 오게 되잖아. 이거잖아요. 네. 이것도 더 정확히 말하면요. 트럼프가 원래 그런 전략을 추구했던 건 아니에요. 트럼프는 관세만 부과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1차 때. 예, 1차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리더십의 스타일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비즈니스맨은 기업가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사냥꾼 스타일이 있고 농사꾼 스타일이 있어요. 농사꾼 스타일은 우리 저기 대표님, 이 대표님 같은 분이야. 진짜로. 네. 노동력으로 그냥 한 땀 한 땀 네. 상품 만들고 네. 컨텐츠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 구독자 늘리고 하면서 피곤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가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 트럼프는 그 사람이 활동하는 업종이 예. 부동산 투자잖아요. 예. 한 땀 한 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한 큐에 넣어서 한 큐에 땡기는 맹수처럼 그런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냥꾼들은 거래적 리더십이 많아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얼마에 내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는 이런 리더십이 그대로 투영돼서 한국에 와서 방위비 내놔 아니면 나 그냥 다 떠날 거야. 우리 미군 부대 다 철수야. 그러게요. 그래서 삥 뜯고 가고. 그래서 돈 드리면 한동안 연락도 안 해요. 네. 어디 가서 뭐 하나 봤더니 미국 유럽 가 있어. 나토 탈퇴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방위비 내놔. 또 뜯어. 네. 그다음에 어디 갔나 봤더니 시진핑한테 가서 곡물 좀 사. 이러고 있고. 이게 트럼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예. 바이든은 농사꾼 스타일의 리더십이더라고요. 미국이 제조 강국이 되고 미국 중심의 패권이 중국을 따돌리고 공고 유지되기 위해선 네. 모든 동맹국의 밸류체인을 미국에 구축해야겠다. 예. 보조금 드릴 테니까 오세요. 기반 조성하고 공장 올리고 밸류체인 구성하고 다 이런 걸 한 땀 한 땀 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 트럼프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 언제 어느 세월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냥꾼 스타일이고 거래적 리더십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전 대통령의 바이든이 물고기를 잡아놨어요. 잡아놓은 물고기를 마다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먹이도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보조금, 삭감 아니면 안조. 아니 근데 그 약속 받고 들어갔던 뭐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는 좋은 명분이 있잖아요. 그거 나랑 약속한 거 아니잖아. 바이든한테 한 거지. 난 이게 오히려 우리 국익에 반대된다고 생각하고 저해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 돌아가. 근데 땅 다 파놨고 공장 다 지어놨는데. 근데 돌아가래. 이제 거의 뭐 이제 장비에 코드만 꽂으면 되는데 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러기. 그래서 트럼프는 여기서 또 딜을 볼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어? 예. 그럼 뭐 나한테 지금 읍소하는 거야? 그러면 방법은 없어. 내가 당초 약속한 보조금을 다는 못 주는데 요건 줄 수 있는데 또 협상. 요거라도 받으려면
공장 돌려. 모든 공정과 모든 일자리와 밸류체인을 미국 기업으로 다 싣자. 안 그럼 난 보조금 안 줘. 뭐 어설프게 한국 또는 대만 어떻게 일본에서 만들어다가 여기서 대충 조립만 해서 팔 생각 하지 마. 여기서 다 해야 돼. 안 그럼 난 안 줘.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럼 그냥 뭐 회사 거기 법인이다. 물론 이제 법인도 이제 현지 법인이긴 한데 그냥 연결 재무제표 이상으로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가 더 미국으로 옮겨가는 듯한 정도의 오히려. 파괴력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 암코라는 반도체 회사 아시죠? 그렇죠. 네, 옛날에 사실 그게 아남의 미주 법인이었단 말이에요. 예. 아남 반도체. 그래서 암이 아남이었고 코가 코리아 같은 건데 그런데 우리 한국의 본사는 결국은 의미 없는 수준으로 전락했지만 예. 미국에선 잘 나가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트럼프가 유세에서 더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유세 중이니까 이거는 블러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TSMC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야 된대요. 미국이 이건 또 뭔 소리야 해서 들어봤어요. 네. 밤에 잠이 안 와서 블룸버그를 켜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건 뭔 소리야 들어봤더니 그것도 이거 들어보니까 또 설득력이 있더라고. 자, 대만은 지금 전쟁 직전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불안불안한 애들한테 미국에 와서 공장 지을 수 있게 해줬으면 돈을 받아야지. 감사할 줄 알고 돈을 내야지. 우리가 왜 주냐.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똑같이 말하면 대한민국에게도 정확히 먹히는 거잖아. 너네 그렇죠. 북한하고 지금 냉전 중인데 우리가 지켜주지 않느냐. 근데 미국 땅에다가 공장 짓게 해줬으면 우리한테 돈 내라. 야 이게 다행히 한국을 언급 안 하고 TSMC를 가지고 언급했어요. 근데 같은 맥락일 수 그쵸 있겠죠. 같은 논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당선된 뒤에 아니 바이든하고 약속한 걸 왜 나한테 들이밀어? 난 몰라. 이렇게 될 가능성 많고. 근데 이게 의회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쉽진 않은데 지금 벌써 오늘 발표 슬슬 나가는데 상원 의원이 다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바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아요. 그러니까 상원에 또 3분의 1인가 일부 네. 이제 선거를 계속해서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가리를 그렇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뭔가 입안도 아니면 법안 수정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완전 무소불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요. 처음 1기 때와 2기 때를 구분해 보면 네. 2기 때가 자기 본색을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내요. 1기 때는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집토끼 말고 산토끼도 배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 공약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저쪽 애들도 배려하는 걸 좀 해서 행보를 느슨하게 하거나 자기 본색을 안 드러내는데 두 번째는 마지막이라는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난 역사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더 강력한 거래요. 자기 스타일대로. 근데 또 그런 시각도 있어요. 이제 중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연임을 못 하는 거잖아요. 헌법상. 네. 그러면 이제 4년이 남은 건데 사실상 여기에서 한 2년 지나가면은 레임덕 온다. 네. 더 이상의 연임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힘 네. 빠질 거다 2년 지나면. 힘을 빠진 게 아니라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까지 자기가 하고 업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챙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특히 또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하면. 그럼요. 네. 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게 되게 걱정이 되는 면이 너무 많아요. 네. 앞에서도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보 측면에서 좀 여쭤볼게요.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